안녕하세요. 오늘 실시된 21년 경찰 1차 형법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렵죠. 사실 보면은 지금 보면 형법 문제가 자꾸 난이도가 올라가고 좋아져요, 문제가. 옛날처럼 뭐 두무자 따고 이런 시대가 끝났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자, 범죄지가 우리나라 땅이다. 그럼 우리나라 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알선 행위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을 봐서 우리나라 법 적용할 수 있죠. 됐고 2번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형법을 적용법을 할 때 그냥 우리나라 땅에서 하면 다 적용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죠.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이걸 숙인주의라 그래요.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배, 기국주의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우리나라 땅 됐고, 우리나라 사람 됐고, 우리나라 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조가 있고 6조가 있어요. 그렇죠? 5조는 뭐예요? 내외 국통 유문인. 그 다음에 이건 나머지 범죄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처벌하고, 6조는 뭐예요? 그 나라 법에서 처벌 안 하면 우리도 처벌 안 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예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문서를 역사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이런 예외 조항이 없어요. 틀렸죠. 그래서 행위가 행위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 외국에서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외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면제할 경우 아니면 우리나라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뭐냐면 횡령 저지른 건 6조죠, 6조. 외국에서. 근데 피해 법이 우리나라 법이 바로 침범하는 거니까 적용되죠. 자, 4번. 미결구금 받았어요. 자, 미결구금 한 거는 이건 너무 많이 풀어봤죠? 이건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맞고요. 답은 2번. 자, 2번 구속요건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이거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엔 잘 안 나오던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예요? A한테 총을 쏠려다가 총알이 빗나가서 B한테 맞았다. 그럼 이럴 때 이 고의를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거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착오의 논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얘한테 고의가 있었는데 얘한테 갔는데 못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의가 전형이 안 된다 그러면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 상상 경합이에요. 이게 답이고, 끌고 갈 수 있다.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는 범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의 착오가 있고 방법의 착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끌고 간다 이런 견해가 있죠. 이게 구체적 부합설 이렇게 하고, 아니다 여기까지 끌고 간다 이게 법정적 부합설. 이게 따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이게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쉽죠. 자,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뒀는데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예요. 그럼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달라지죠?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가 돼요?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 이렇게 되고,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죠.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갑이 친구 A를 B로 착각하여, 객체의 착오죠. 요거 객체의 착오 중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요.
그럼 이거 고의 끌고 가죠? 구치적 부합설에 의하면 끌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A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죠. A에 대한 살인 기수. 2번 틀렸어요. 3번.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의가 어두워 자신 장모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통 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이럴 땐 15조 1항이 적용된다 그랬었죠?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 인식하지 못한 자는 중환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통살인죄로 처벌해요. 그래서 보통살인죄형으로 처단하여야 된다. 맞죠? 3번이 답이네요. 자, 4번. 갑이 살인의 고의로 친구 A의 머리를 내리쳐 A가 실신하자 일행이 그가 죽인 것으로 오인하여 웅덩이에 파묻었는데 질식사했다. 그럼 이거 판례가 개괄적 고의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 기수 인정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위법성 조각사유. 기역부터 리을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를 모두 바르게 한 것은. 어렵네요 이거. 자, 정당방위 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 의사가 없는 경우. 자, 정당방위 상황은 있는데 방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연방위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이걸 무슨 방위? 우연방위.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방위 상황은 결과방 가치를 없애주는 거고, 이걸 없애주는 거고, 이거는 행위방 가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위법성 조각사의 요건에 이 주관적 정당화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학설이. 그럼 간단하죠. 행위방 가치 안 따지니까 정당방위 상황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정당방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결과방 가치가 없어지니까 무죄가 돼야 되죠. 무죄가. 이거 엄청 많이 풀어봤었죠. 문제 풀 때. 자, 불능미수로 취급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냥. 자, 2번.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죠. 원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맞죠? 디귿이 이제 최신 판례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근데 수급인의 근로자가 여기서 파업을 한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파업하는 거야. 도급인 회사 와서.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정당한 파업이 된 거예요. 그럼 정당한 파업은 법령의 기한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요. 법령의 기한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인데, 자, 지금 여기서 정당한 행위를 하는데 여기 가서 파업한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정당행위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로자하고 얘네끼리 문제지 얘는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법령에 의한 건 아니다. 그렇죠? 법령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령에 근거한 거는 정당한 파업이 돼야 되니까. 얘한테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왜? 여기 근로자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당한 근로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렇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근데 판례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덕택에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가서 파업하는 게 사회 상당성이 있다. 그렇죠? 이 정도 20조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따져봐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가 잘못됐냐면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쟁의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 가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여기서 정당성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게 법령에 의한 행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틀렸다고요. 사회상규로 해결해야 돼요. 사회상규.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자,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A란 사용자가 있고 이 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이 근로자가 이제 파업하는 거예요. 그럼 파업하면 이 사용자는 이 파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근로자를 여기다 채용하면 안 돼요. 그게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채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여기 채용된 사람들 막은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 상당성이 있으면 그렇죠? 정당해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고문했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막거나 이런 건 당연히 왜? 이게 위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왜? 대체 근로자를 뽑으면 안 돼요. 정당한 파업 중에는.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야? XO, XO.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4번. 그러니까 3번도 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1번, 2번도 좀 난이도가 있지만 3번도 최신 판례라서 좀 틀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4번 책임 능력. 적절한 거 고른 거예요. 1번 심신장애로 인해서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이 미약한 자. 미약한 자는 어떻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죠. 틀렸어요. 감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심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고 틀렸죠. 구속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원인에 있어의 자율은행이 그럼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에서 찾아요. 원인행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능력이 있죠. 그러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틀렸죠. 그렇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어떻게 해요?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이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리을 원인에 있어서 자율은행의 가벌성의 근거를 불가분적 연관성에서 찾는 견해. 그렇죠?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성에서 찾는 견해. 그럼 여기를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 아니죠. 여기서 살인하니까 당연한 거고. 이건 어디에 대한 비판이야? 원인행위를 가벌성의 근거로 보는 견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원인행위를 가벌성의 근거로 보는 견해는 어떻게 해요? 술 마실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니까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깨지죠. 됐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적절한 게 없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손괴죄는 논외로 함.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사법시험 정도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경찰관 갑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기본서를 잘 하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돼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그리고 금방 깨달아요. 한두 번 풀면. 근데 이게 그냥 문제만 외운 분들은 이런 것도 좀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출동했는데 갑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갑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직법 또는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에 침입했어요.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 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일단 이걸 죄를 논하려면 뭐부터 논하라 그랬어요? 구성요건부터 논해야 되죠? 자, 구성요건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집을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으니까 문이 부셔졌겠죠? 손괴.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손괴죄는 빼고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만 논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위법성, 그러니까 구성요건 주거집죄. 그럼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얘는 법에 근거해서 들어갔는데 자, 법에 근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정폭력이나 지금 위험한 상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었죠?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을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위전착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죠?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어요. 그럼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뭐예요? 고의 탈락. 그래서 과실로 가는 거예요. 법률의 착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기 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갑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 이걸 고의설이라고 그래요. 고의설. 제가 뭐예요? 이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게 엄격 책임설 빼고는 다 사실의 착오로 본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고의설도 여기로 봐요. 고의설. 그래서 고의설이라는 게 뭐예요? 인식, 의지, 플러스 위법성 인식까지 있어야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어도 고의 탈락. 이거 없어도 고의 탈락. 이거 없어도 고의 탈락이다. 그럼 사실의 착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고의 없으니까 과실범으로 가죠? 과실 주거 침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죄죠. 무죄. 그래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로 본다 이거죠. 갑의 행위는 무죄. 맞죠? 2번 법률의 착오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거로 본다는 거잖아.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하죠. 책임 조각 맞네요. 3번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는 뭐예요? 자, 사실의 착오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의 착오로 어떻게 보냐면 구성요건 고의가 있고 책임 고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정하고 이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의 착오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의 탈락이니까 과실범으로 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견해는 책임으로서의 고의가 탈락합니다. 이게 심정방가치로서의 고의죠. 이 말도 힘들 거예요. 사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아니라 그랬었죠? 사실의 착오니까 과실 주거침입으로 가야 돼요. 무죄입니다. 무죄.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판례는 어떻게 돼요? 위전착을. 이렇게 착각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요. 위법성 조각. 그렇죠? 이렇게 믿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아주 상급이죠. 상급. 그렇죠? 이거 풀었으면은 형법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게 뭐 또 풀어본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좀 쉽지 않게 문제를 만들었죠. 약간씩 고쳤어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6번. 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불능미수가 임의적 감면이고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에요. 틀렸어요. 자,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했어요. 이건 무서워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죠. 이거 불능범이라고 했어요? 불능미수라고 했어요? 불능범이라고 했습니다. 불능미수를 볼 수 있다. 틀렸죠. 4번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어요. 그럼 중지미수 준용 안 됩니다. 이거 예비의 중지는 인정 안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결국 적절한 건 2번입니다. 7번 과실범.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에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따지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 사고가 났다. 인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하고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되게 어렵습니다. 2번이 조금 제가 설명하고 3번 과실.
과실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어떻게 해? 과실 미수인데 과실은 미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입니다. 그래서 과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면 틀렸어요. 4번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하고 처방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약제가 잘못 처방됐어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이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르겠다. 그럼 이때도 간호사가 책임진다 안 된다? 집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렸어요. 자 이제 4번, 2번인데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인과관계 따질 때 이게 좀 어렵다 그랬어요. A가 칼로 B를 팍 찔러 죽였어요. 그럼 이게 인과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요?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이렇게 따져본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안 찔렀으면 얘 안 죽죠? 만약에 안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그럼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푸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조건설이에요. 조건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부작위는 어떻게 풀어요? 자, A가 지금 B를 부작위에서 죽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푸냐면 반대로는 만약에 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렇죠? 안 나왔다. 그러면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안 한 게 잘못이니까.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 농배양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온 항생제와 다른 항생제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는 만약에 지금 농배양을 안 해서 죽었는데 했으면 얘가 안 죽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농배양 안 한 탓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점이 인정돼야 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맞습니다. 요거예요. 부작위. 만약에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얘 탓이다 이거. 요거는 이제 부작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판례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좀 높죠. 8번 부작위범 적절한 걸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제가 자기범하고 부작위범을 구별할 때 뭐예요? 에너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투입. 그래서 다음표 뒤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에 침해하기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로 봐야 된다. 이게 에너지 투입이죠. 니은 부진정 부작위범은 사회상규나 조리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필적 고의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라 그랬어요. 무조건. 미필적 고의도 고의니까 고의범으로 처리합니다. 늘 얘기했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어요. 리을 방조. 자, 방조는 도와주는 건데 자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부작위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어떤 거냐? 경비 아저씨가 도둑놈을 안 잡으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상 의무 있는 자가, 이 보증인 의무 있는 자가 방지할 조치를 안 취한 것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그래서 결국 적절한 건 몇 개야? 기억하고 리을, 가라. 자, 9번 정범과 공범. 이 정도도 꽤 어려운 거예요. 1번 보시면 제한적 종속 형식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것도 제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정범이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정범이 구속요건 위법성까지는 있어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한종속 형식이에요. 그래서 책임 따질 필요 없어요.
구성요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요새 이런 쪽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제한종소 형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닙니다. 제한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 극단적 종속이지. 극단적. 틀렸어요. 이 정도면 난이도 높죠. X. 이제는 형법은 뭐 거의 사시보다 사시 수준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하겠죠, 여러분. 니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서 상해, 중상해를 교사했어요. 근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했어요. 그럼 교사자에 대해서 사망이란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의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범죄가 되면 살인죄가 되면 고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가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고의가 있어야 되죠. X. 디귿. 자, 공범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의사 연락이 있으면 되죠.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꼭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맞네요. 리얼. 원래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돼요. 그럼 실행에 착수 전에 도와줬다 그러면 종범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실행에 착수 이전에 도와줬는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가능합니다. 그 얘기죠. 리얼. 그래서 실행에 착수 전에 도와줬는데 정범이 실행에 나갔으면 정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5. 자, 목적범.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뭐예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면 돼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럼 보세요. 목적 없는 고의범이 있어요. 뭐야? 통화위조죄 같으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할 목적이 없이 통화위조한 놈이 있어요. 이거 시켰다. 이런 애를 시키면 어떻게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니까 뭐가 돼요? 간접정범. 그래서 미음. 목적범에 있어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X. 틀렸어요. 그럼 결국은 XXOOX죠? 답은 3번, 10번. 자,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자, 뇌물죄 누구만데? 공무원.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뇌물죄 구성요건에 들어가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공무원이 가담한 거예요. 비신분자. 그럼 어떻게 해요? 33조가 적용되죠?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자는 신분이 없어도 전 3조가 돼요. 전 3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뇌물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죠. 그다음 업무상 배임죄. 이건 가중적 신분이에요. 가중적 신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3조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본문은 뭘 강조해? 연대. 단서는 개별성.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신분범은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제가 뭐예요? 부진정 신분의 과형, 과부 이렇게 그랬어요. 부진정 신분범의 처벌만은 개별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업무상 배임죄는 신분범이잖아요. 가중적 신분이야. 그래서 성립해요. 업무상 배임죄. 신분이 없어도. 단 처벌은 개별적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신분이 있는 사람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업무상 배임죄에서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했어요. 그럼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단서로 가야 되죠. 처벌은 개별적으로 해요. 그래서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이 무면허 의뢰행위했어요. 이거는 자 33조 적용 안 되죠. 어떻게냐? 자,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무면허 의뢰행위했어요. 그러면 무면허 의뢰행위의 구성요건에 들어가요.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담한 의사도 무면허 의료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정범부터 따진다 그래서 제가 행위한 놈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늘 그걸 푸셔야 돼요. 형법에서는. 그래서 이거 보면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안 진다? 진다. 됐죠?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했어요. 그럼 상습 도박 방조가 되겠죠? 습벽이라는 게 상습이니까. 그 다음에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까지 했어요. 그러면 상습 도박죄하고 상습 도박 방조죄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판례는 여기서 이거를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상습 도박죄가 제일 중요하니까 상습 도박 방조를 상습 도박죄 안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괄일죄. 죄수에서. 그래서 여기는 실체 경합관계에 있다면 틀렸어요. 상습 도박죄로 묶습니다. 자, 11번.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구성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별개니까. 2번. 갑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수를 받은 경우 갑이 사용한 대나무는 위험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때려고 여기 다치게 할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상해죄의 동시범의 규정은 가해행위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는 어떻게 되세요? 상해의 결과가 나올 때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이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행위인지 모를 때 A 행위하고 B 행위인데 그 원인된 행위가 두 개로 행위를 했는데 어떤 거로 결과 나오지 인과관계 모를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린 것 자체가 분명하다 그러면 이거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늘 했고 지난번에 문제집 풀 때도 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당구공을 사람한테 던지면 위험하죠. 하지만 당구공 뺏어갖고 머리 이렇게 툭툭, 야 꼬마야 까불지 마 이렇게 툭툭. 이거 위험한 물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따져봐야 돼.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위험하지. 그렇죠? 근데 사람 못 가게 그냥 자동차를 막았다. 그냥 옆에 세워놓기만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칼도 그렇잖아요. 칼 위험하죠? 근데 칼 날을 짚고 칼 자루를 이렇게 상대방 갖고 툭툭 치고 칼 날을 잡고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2번. 직권남용 요새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법령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부하 직원한테 내가 어떤 일을 시켰다 해서 다 직권남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이것도 최신 판례죠. 따끈따끈하고 우리가 이제 판례 특강할 때 마지막에 한 건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어요. 그럼 이거 뇌물죄는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강요죄가 될 거냐. 그럼 여러분 강요는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뇌물 좀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죠? 그리고 대가성을 바라고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요죄는 안 되죠. 그래서 니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실무 담당자라고는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 자, 보조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일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구청에서 서류 같은 거 발급해 준 거 있잖아요.
뭐 주민등록 등본. 이거 누구 일이에요? 구청장 일입니다. 구청장. 근데 구청장이 다 발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원 시켜서 이거 일 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야, 그 서류 발급해줘. 그랬더니 의무업무를 시켰네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보조하는 직무니까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원칙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 시키는 건 아닙니다. 학대. 그럼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촛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촛능 떨어뜨릴 때 기수입니다. 그래서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죠. 그렇죠? 즉시범 또는 상태범. 이거 전에도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강간이에요. 문제가 너무 기네요. 자. 강간죄의 성적 자유는 뭐예요? 적극적 자유야? 소극적 자유야? 이거 전에도 했어요. 소극적 자유. 맞고요. 니은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인을 이용해서 범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이용하는 것도 됩니다. 니은. 그래서 여기서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요. 피해자도 된다 그랬어요. 틀렸고요. 위계에 의한 간음죄. 이게 판례가 바뀌었다 그랬죠. 속여서 간음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성적 자기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걸 속였다. 판단할 때. 그럼 위계 간음죄가 됩니다. 그래서 위계적 언동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주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속여서 했는데 뭐 속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인 게 이 성행위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성행위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주요한 부분은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는 위계 이력만 써도 가능하되죠? 원래 사람은 강간죄가 되면 폭행 협박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는 약하니까 위계 이력만 돼도 가늠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인에 비하여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맞죠? 그러면 OXOO 1번이네요. 14번 명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때는 307조 1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7조 1항은 어떻게 됐어요?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허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실허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위라는 거 알고 했으면 1로 가는 거고 307조 2항. 허위인지 모르고 했으면 307조 1항으로 가는 겁니다. 허위인지 모르고 가면. 그래서 2번 맞는 거예요. 4번. 자, 우리가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실의 적시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뭐야?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해요.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런 거예요.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의견인데 사실이 아니라 그냥 말만 이렇게 사실처럼 표현했지만 결국 보면 그 주관적 의견이에요. 그건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훼손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10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공익성은 어떻게 해요? 주된 목적만 갖고 따져요. 주된 목적.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네, 맞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15번. 1번. 우리가 강도는 뭐예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해야 돼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해야 되니까 폭행 협박하고 재물 강취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폭행하고
우발적으로 가져갔다. 그건 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1번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재물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이 우발적으로 가져간 거는 어떻게 해요? 폭행 협박이 재물 얻는 수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면탈 살인했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있고 채권의 존재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이익 못 보죠. 강도살인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했어요. 그럼 이때 누구 거로 봅니까? A 거로 봐줍니다. 판례가. 자동차는 등록 명의 갖고 막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만 A 거로 봐줘요. 그래서 갑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명의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4번 어떤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거했어요. 그러면 그게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불법 형사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답은 몇 번? 4번. 16번. 자, 둘째 줄 보세요. 설령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 원인 급여하게 했어요. 그럼 사기죄는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속여서 불법 원인. 야,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거 돈 써갖고 너 그린벨트 풀어줄게. 돈 받으면 사기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속여서 하면. 자, 2번 판례도 판례 특강 할 때 있어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 의무가 있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았어요. 이거 사기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했잖아요. 재물 재산의 이익이 아니라 했잖아요. 세금 포탈하고 이런 거는 사기죄가 안 되죠. 3번 이것도 최신 판례죠. 2번 3번 다 최신 판례예요. 자,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 개설한 거예요. 그게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얘는 병원으로 봐줘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따라서 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에도 사기죄가 안 돼요. 왜? 얘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의료법은 위반이지만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죄가 구성한다면 틀렸어요. 4번. 자, 우리가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누굴 기준한다 했어? 법인 대표자를 기준한다 했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기망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기망행위와 인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고 있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17번 재산죄. 기억도 어렵네요. 문제를.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는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제가 불법 영득 의사는 물체 플러스 가치까지 된다 그랬어요. 물체 플러스 가치. 그러니까 물체든 가치든 다 된다 이 뜻이에요. 맞죠? 자, 상습절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야간 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했어요. 그럼 이거 성립하면 주거침입은 따로 논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로 상습절도가 돼도 주거침입 따로 논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니까. 근데 단순 절도면은 주거침입을 따로 논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거로 상습절도가 돼보세요. 그래서 이거하고 다르게 경합범이 돼야 됩니다. 요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법 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를 범한 범인이 주간에 주거침입했어요. 그러면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제가 그 재산죄에서 절체불법이다, 영득의 불법이다. 절체불법. 가져오는 방법이 잘못되면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죄 협박이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도
그 권리의 실현 수사하는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로 봐야 됩니다. 아, 맞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참다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효과 의사가 없어요. 그럼 혼인이 무효라는 거예요. 혼인이 무효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족상도에 적용할 수 없죠. 있다 그러니까 틀렸네. 그래서 결국 적절한 것은 뭐야? 가, 다. 1번입니다. 1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이제 이번에 판례 나온 거죠. 채무자가 동산 담보 제공했어요. 근데 이걸 제3자에게 처분했다.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지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계획을 했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채무를 지고 저당권 설정해도 딴 데 팔아치워도 배임죄가 안 돼요. 왜? 그냥 채무 불이행이에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이중매매 빼고는 다 이중저당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간단하게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들어간다. 틀렸어요. 3번 제가 증여는 증여했던 물건을 딴 데 팔아도 배임죄 안 돼요. 하지만 서면에 의한 증여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서면에 의한 증여 배임죄 됩니다. 4번 대표권 남용했어요. 근데 약속은 발행했는데 아직 유통되기 전이야. 대표권 남용해서 약속금을 발행했는데 아직 유통되기 전이에요. 그럼 배임죄 미수가 됩니다. 배임죄 미수. 그래서 배임죄 기수범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 이거 최근 판례 낸 거예요. 잘 냈어요, 여러분. 19번 문서. 자, 우리가 문서가 되려면 작성 명인이 표시돼야 돼요.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특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작성 명인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가 작성했는지 취재할 정도의 것이면 된다. 그렇죠? 2번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그 문서의 작성 명인하고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별명이 짱구야. 그럼 짱구라고 썼으면 나라고 인식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혀 다른 가명을 쓴다. 그럼 딴 사람 명의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위조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3번 우리 많이 하죠. 이혼 신고서. 이혼 신고서는 사문서입니다. 이거 고치면 사문서 위조 변조지 공문서 변조가 아니에요. 틀렸죠. 4번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 거부 사유로 쓰고 이거 서명했어요. 근데 이걸 고친 거죠. 작성권자인 이사장이 변조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많이 풀어본 거죠. 답은 몇 번? 3번. 20번 뇌물죄예요. 뇌물죄는 뭐야?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입니다. 그 직무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도 포함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선 뇌물 요구죄. 그러면 이건 현안이 꼭 존재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가 될 수 있죠. 사전수뢰죄, 사전수뢰죄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한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이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면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서 수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4번 아이고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했어요. 이건 뭐가 돼요? 사후수뢰죄가 되죠. 뇌물수수죄가 되는 게 아니라 사후수뢰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봤습니다. 이 정도 봤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형법은 경찰 형법은 난이도 3급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솔직히 말해서 뭐 판례가 나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기, 형법 기본 시간에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판례 가르쳐도. 그러니까 판례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서를 중요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준비할 때 꼭 그냥 시간이 없어서 사실 요새 그 필수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형법을 대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꼭 하셔야 돼요. 기본이 모든 거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시험 볼 때도 꼭 기본서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난 전에부터 했는데 문제만 잠깐 풀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니까. 그래서 기본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